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역사상 지구상 유일한 나라. 바로 이러한 사악한 체제로부터 조선 민중을 일제강점기가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핑계가 되는데, 이 핑계를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책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떠도는 매우 강력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조선에 대해서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역사상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감정을 들게 하죠. 그런데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역사상 유일한 나라?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말의 출처를 따져 들어가면 매우 정치적인데요. 문장의 유포가 뉴라이트권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일제강점기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일제가 조선의 사악함과 미개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이래저래 겸사겸사 근대화도 시켜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조선은 사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단 노비와 노예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노비의 사회적 처우가 노예보다는 낮지만 유럽과 일본의 농노보다는 낮았겠구나 정도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은 다릅니다. 노예보다 농노가 낮고요, 유럽과 일본의 농노보다도 조선의 노비가 훨씬 처우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의 노비는 공민이에요. 공민이란 건 뭐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인 권한을 지니고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노비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양도하고 매매하고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유럽의 농노를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의 영주는 기본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을 영주라 그래요. 그리고 농노는 땅의 일부인 거예요. 반대로 고려와 조선의 노비는 주인과 책임과 의무로 엮인 관계예요. 사람에 매여 있죠. 노비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비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노비와 실제 노비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태종 이방원 때에 이숙번이라고 하는 권신이 있었습니다. 이숙번은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런데 이숙번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여자 노비, 이제 소비라고 하는 이름의 노비였는데요, 이 노비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 소비가 남자보다 이제 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막 저항을 하다가 칼로 이마를 내리쳐서 이숙번이 피를 철철 흘리게 됐어요. 크게 다치게 된 거죠. 재판이 열렸는데 노비가 무죄 방면됐습니다. 중세 유럽이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일본에서 농노가 자기 땅을 다스리는 영주의 이마에 칼집을 놔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다?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조건 처형당하죠. 우리나라의 노비는 전혀 다른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고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노비까지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보호한다? 분명히 조선의 사세부들은 국뽕이 차올랐을 거예요. 노비제의 특이한 점은 노비의 존재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데 있어요. 현대 한국인에게는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권리를 지닌 사람인데 당연히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현대인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노비는 공민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도 주인보다 법적으로 불리하고 양민보다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조선의 노비제의 정말 특이한 점이에요. 차등이 있지만 보호하지만 차등이 있다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매우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한국인과 조선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노비로 전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죽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노비가 되면 그냥 아주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맞았어요. 여자 노비가 성노리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기록도 여러 보이고요, 양반들이 노비를 마치 가축 머릿수 늘리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번식시키려고 한 기록도 있고요. 노비제의 그늘을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지만 노비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매창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안의 기생이었어요. 이분은 부안의 명물이자 전국적인 스타였어요. 시를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사대부들은 이매창과 교분을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이매창과 깊게 교류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요즘으로 치면 스타 예술가의 지위죠. 근데 신부는 노비예요. 실제 지위는 스타 예술가의 지위였어요. 노비제는 이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이념적으로 충효애가 하나로 합쳐진 사회였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저번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선의 가족윤리,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 백성들 사이의 윤리, 주인과 노비의 윤리, 아버지와 아들의 윤리,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다? 신하가 왕에게 역모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세계관인 거예요. 노비가 주인을 고소한다?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의 소송이나 권리투쟁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주인한테 대들거나 해를 입히는 것은 불효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비가 현실적으로 문맹인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류 싸움을 해야 되니까 불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분명히 음지에서는 학대당하는 노비, 맞아서 다치는 노비, 혹은 맞아 죽는 노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주인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도 노비의 재산을 3분의 1 이상 뜯어내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소유의 노비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재산을 자기가 뺏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좀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노비한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노비가 아무런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되게 돼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저 두 딸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딸들을 다른 집에 팔아버려요. 이 주인이. 그래서 너는 이제 자식이 없는 노비가 됐으니 너 죽으면 너 재산 다 내 거. 이게 소송이 벌어집니다.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냐 하면 3분의 1까지만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두 딸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노예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노비는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힘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노비를 두 딸과 생이별시켰잖아요. 조선의 가족윤리를 먼저 해친 것은 주인이죠. 먼저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노비가 주인에게 소송을 건다라고 하는 폐륜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하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워서 인조반정을 일으켰을 때 당연히 그 인조반정의 원인은 광해군의 무리한 궁궐 사업과 국고 낭비였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왕을 쫓아내는 명분이 안 돼요. 왕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가족윤리로 묶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광해군은 자기 계모를 폐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죠. 폐모살제라고 하거든요. 왕이 먼저 폐륜을 일으켰으므로 폐륜적인 왕을 쫓아내는 폐륜을 우리는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인이 먼저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인을 고소고발한다라고 하는 노비의 폐륜도 용납이 됐던 거예요. 노비가 마치 말이나 소처럼 가축처럼 여기저기 팔려다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드라마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팔려다닌 노비는 전체 노비 수의 통계적으로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0.2%도 특수한 경우예요. 주인 집이 갑자기 망했다든가 물난리가 나서 주인 다 그냥 죽었다든가 혹은 부득이하게 사정상 주인의 친척내에서 친척내 사이로 이렇게 노비들이 옮겨 다닌다든가 이게 0.2%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노비의 소유주들도 심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이긴 했다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무관심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과 중국과의 차이입니다. 보통은 조선의 노비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선을 더 열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비교를 합니다. 보통 이런 설명을 해요. 중국은 노비제가 송나라 이후에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일본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인권에 있어서 광범위한 무관심 지대가 있었어요. 조선과 같은 사각지대가 아니라. 일본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비제가 필요가 없어요. 인구의 절대 다수가 영주의 농노로 태어나요. 노비제가 왜 굳이 있어야 돼요? 다 농노 신세인데. 일본은 기본 조세가 70%였습니다. 일본의 농노들은 조세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마비키라는 것이 성행을 했죠. 마비키는 뭡니까? 영아살해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까지 먹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세를 뜯기기 때문이에요. 영아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노비가 일본의 일반 농민보다 더 좋은 사회적 처우를 받고 살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 이제 일본의 부자들이 생기죠. 이 부잣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겐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가게나 집안에 있었던 겐인은 생사 여탈권이 철저히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어요. 아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해요. 그리고 일본의 부라쿠민 같은 경우는 불가초 천민이어서 조선의 노비처럼 어디 시장통, 저작거리 이런 데서 양인과 양반들과 함께 섞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철저히 분리된 채 개토에서 살았던 것이죠. 사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나서도 인신매매가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유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신매매된 소녀들이 성매매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외국의 상품처럼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정부가 이거를 심지어 권장했습니다. 이거를 애국이라고 하면서 막 권장했습니다. 왜? 무역흑자니까. 무역흑자를 내야지 그 무역흑자가 난 돈을 가지고 서양의 무기를 사서 청나라와 싸우고 러시아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지폐에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는 가라유키상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외국에 더 많은 수를 내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했어요. 일본 정부는 수십만 명의 가라유키상을 직접 관리하다시피 해서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팔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조선이 아무리 그래도 민본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갖고 출범한 국가인데 조선 사대부가 아무리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꼴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조선의 가족윤리에서는 자식을 물건처럼 팔아치울 수 없어요. 물론 처와 자식을 방매한다고 해서 노비로 팔긴 해요. 근데 그거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실은 남편이 처자식을 물건처럼 판다기보다는 주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에 가까워요. 부모가 자식을 물건처럼 파는 문화가 있을 때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조선엔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의 문화와 제도가 유입되면서 조선 여인들도 인신매매 범죄 대상이 돼서 해외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의 사정을 좋게 해석하고 조선의 사정을 나쁘게 해석해도 조선의 노비와 일본의 농노의 처지는 비슷하거나 아마 높은 확률로 조선 노비가 더 나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비제가 없는 것과 노비가 없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중국과 일본은 노비제가 없었을 뿐이에요. 중국은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처럼 노비제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예에 가까웠어요. 중국의 부잣집 혹은 커다란 상점 혹은 장원이라고 하는 지주의 거주 공간, 여기에는 이제 하인이 있었죠. 노비가 있었습니다. 간호라고 있는데 간호의 생사 여탈권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주인에게 있었어요. 노비의 죽음은 그냥 집안일이에요. 맞아 죽어도 돼요. 그리고 가생자라고 해서 중국에서 간호끼리 낳은 아이는 그 집안의 완전한 사유물이에요. 조선의 노비가 공민인 것과 달리 완전한 사유물이어서 그냥 물건처럼 내다 팔아도 되고요.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청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거대한 인신매매 시장이 수십 개 있었고요. 현재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에도 인신매매 시장은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로 있어요. 노비제가 있었다는 건 노비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섬뜩하지만 노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에요. 그래서 노비제에 대한 우리의 불쾌감은 현대인의 감각과 안 맞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과거 전근대 사람들의 감각으로 조선의 노비제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이에요. 매우 진보적인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노비의 삶은 엄청 비참하잖아요. 현실과 다른 이유는 드라마, 극이잖아요. 극은 극적이어야 돼요. 추노 보면 추노꾼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흥신소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빚진 사람들, 채무자들 쫓아다니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노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다니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카밭에서 도망친 흑인 노예를 사냥하는 노예 사냥꾼하고는 추노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순진한 농민들을 속여서 강동원 일당이 이 사람들을 다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이나 모카밭에서 채찍질하면서 이제 노예 노동 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화를 좀 스타일리시하게 미국 모카밭을 조선 스타일로 찍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계셨던 것 같아요. 분도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 말기인데요. 조선 말기의 유행은 영화와 반대로 빈민은 적극적으로 노비가 되고 싶어 했고요. 양반과 지주는 적극적으로 노비 소유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소장농과 계약을 해서 그냥 안방에 발 뻗고 누워서 소장농이 알아서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거를 알아서 갖다 바치는 게 더 좋아요. 지주가 정말 꿀 빠는 거는 노비들을 부려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왜 합니까? 골치 아프게. 그냥 소장농들한테 소작을 붙여주고 그냥 띵까띵까 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고요. 머니 트렌드가 조선 말기엔 바뀌어요. 그래서 군도는 전혀 반대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전난에 보면 선조가 노비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약속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비들을 면천시켜줬어요. 조금의 전공만 있어도 열심히 선조가 면천을 시켜줬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할 정도였어요. 이래가지고 노비들 다 없어지겠어요, 전하라고 했는데 선조가 이때는 신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는 선조가 더 개념인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비참한 삶을 사는 노비의 모습은 굉장히 과장돼 있고요. 우리의 무지가 만들어낸 거고 사실은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한국의 사극에 나오는 비참한 처지 노예의 모습들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매우 구미가 담기는 매우 좋은 시청각 교재, 교보자가 돼요. 바로 이러한 사악한 체제로부터 조선 민중을 일제강점기가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핑계가 되는데 이 핑계를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고찰이 창작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인구 40%가 노비였다. 여러분, 한 나라의 노예가 절반인 국가가 존속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500년 동안 존속할 수 없습니다. 노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의 추정치가 40%대인 거고요. 조선은 500년 안에 다양한 시대가 있어요. 조선시대 내내 노비의 비율이 전 인구의 10%대나 20%대였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조선을 깔아뭉개는 학자들 특징이 상식은 가졌지만 전문 지식은 없는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야 하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선조 39년, 이 해가 1606년이었습니다. 1606년에 단성은 경남 산천 지역이에요. 선조 39년 단성 지역에서는 64%가 노비였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호구 조사 내용을 갖고 와요. 굉장히 정확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면 이때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예요. 백성의 삶이 정말 힘들 때였단 말이에요. 원래 어려울 때 노비의 숫자가 폭증해요. 조세와 군역, 부역의 부담을 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매라고 해서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노비가 아닌데도 너도 나도 다 노비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세와 부역을 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신대기그 이후에 노비가 갑자기 폭증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인 폭증일 뿐 그것은 숫자의 허구예요. 그건 허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신대기근 이후에 노비제가 해체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반과 지주들이 소장농과 계약을 하면서 꿀 빠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얘기를 제가 지금 할 텐데 노비제는 사회 안전망이기도 했어요. 자, 조선은 어떤 나라였냐면 쌀농사에 올인을 한 나라인데 곡물 생산량이 매우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올해 생산된 곡물이 다음 해에 봄이나 여름이 되기 전에 다 소진되게 돼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쌀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보통 한 해에 쌀을 2번 생산하는 이기작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1기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와요. 그러면 나라 안에 남은 곡물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자매 혹은 투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매나 투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매문기라고 해서 관청에서 보증을 서줘요. 공증을 서줍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굶어 죽을 처지가 된 양민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법률 서비스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조선의 관료들은. 그게 조선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굶어 죽게 된 양인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관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그건 그냥 역사 속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매문기라고 하는 양민이 노비가 되는 문서를 관청에서 증빙해주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노비가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률 서비스였어요. 그 법률이 노비 주인이 되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노비가 되는 사람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 투탁을 하는 경우 중에 또 굉장히 특이한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수군이 되는 거를 엄청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노를 져야 되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군은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몸은 양민의 몸인데 하는 일은 천민의 일이다. 정말 힘든 일이다. 수군으로 징병이 되게 생겼으면 스스로 노비가 많이 됐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수군 복무보다 노비 생활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비를 노예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노비와 노예는 전혀 다르고 노비는 노예는 물론이고 농노보다도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찾아보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왜 조선시대까지도 노비가 있었을까? 한민족의 잔인한 습성. 조선이 후진적이어서.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화를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차가운 머리로 경제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대인과 과거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인문학적 기준으로 과거인들을 판단하면 그건 너무 현대인의 오만이에요. 조선의 노비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노비제마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다만 일본과 중국도 인신매매가 없었다면 좋았겠죠. 유럽도 농노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조선은 노비제가 있는 사회였으므로 중국과 일본만 못했어요 라는 말을 만약에 조선 사람이 들었다면 그게 사대부든 심지어 노비든 고웃음 쳤을 거예요. 제가 국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노비제의 그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다 봐야 돼요. 그림자를 보는 건 빛만 보는 것보다 더 나빠요. 위약이 위선보다 나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빛을 왜곡해서 그림자라고 하는 건 나쁜 걸 넘어서 사악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인이 일제강점기에 고마워하게 만들고 싶어서 조선이 사악한 체제라고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선 노비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